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반을 넘어섰네요. 5주차 뇌분비계 강의를 맡은 이하나입니다. 신경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네네. 네. 제가 이 호르몬 강의를 처음 했더라고요. 근데 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이제 신경계 강의를 할 때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네, 반복과 복습이 기억에, 장기 기억에 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주차 뇌분비계 이름부터 너무 어려운데 사실 제일 고민을 한 거는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5주차 진행을 했지만 아주 깊이 있게 다룬 건 아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이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좋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뇌분비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분비계란 한번 볼게요. 뇌분비생과 호르몬 그리고 그 질환들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분비계란. 뇌분비내과 들어보셨죠? 뇌분비내과. 네. 뭐죠? 뇌분비내과 많이 들어봤잖아요. 뇌분비내과. 뭐죠? 무슨 과가 있죠? 뇌분비내과에? 당뇨. 네, 그리고 당뇨 나왔습니다. 아까 조남중이단에대해서 제가 할 강의를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운이 났습니다. 당뇨 그리고 뇌분비. 갑상선. 야, 역시 네, 맞습니다. 갑상선. 네. 이 정도 하면은 비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뇌분비내과는 다시 말해서 분비를 한다. 어디로? 내 몸 안으로 분비를 하는. 그래서 크게 우리 몸을 제어하는 두 개의 거대한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저번에 뭘까요? 네, 자율신경. 또 하나는 호르몬.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어느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 못 느끼잖아요. 자율신경도 지금 숨을 쉬고 있어 아니면 땀이 나고 있어 이거를 신경 못 느끼잖아요. 둘 다 그냥 조절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네, 그래서 나의 몸을 돌리는 거대한 시스템이 두 가지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을 내분비기관이라 해요. 예. 근데 이 앞에 한자가 빠졌어요. 예. 체내 몸 안에 있는 분비기관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거 통틀어서 내분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들이 뭘 하냐면 내 몸에 항상성을 조절해요. 체온, 혈압, 혈당, 수분 이런 걸 조절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비한데 체온 하나 볼까요? 체온을 조절하는데 여기 복습 들어갑니다. 저번 주에 체온을 지금 막 더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혈액이 뜨거워졌잖아요. 더우니까 그 뜨거워진 혈액이 어디로 간다고 했죠? 머리. 머리로 가는데 머리에서 여러 군데를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자 머리가 풀가동되고 있죠. 간뇌라고 시상하부와 시상이 있는 간뇌를 딱 봐서 지금 혈액이 너무 뜨거워졌어 하고 이제 신호를 보내댔죠. 그러면 그 간뇌가 신호를 보내서 땀을 흘리게 한다 했는데 그 신호를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아이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 뇌하수체가 어디로 신호를 보내냐면 갑상선에 신호를 보내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죠. 네, 그 호르몬이 나와서 땀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과 이 호르몬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것도 복습 들어갑니다. 자율신경도 아까 체온을 조절하고, 예, 호르몬도 체온을 조절한댔죠. 근데 자율신경은 이 시냅스하고 뉴런, 예, 신경세포로 인해 가지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신경을 전달을 합니다. 하는데 레시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커집니다. 예, 정보할 수 있는 저장량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3를 먹으면 빨라진다. 예, 요 정도만 아까 조나주미다님처럼 요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신경계에서. 그래서 신경계는 이렇게 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신경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호르몬은 뇌분비기관, 뇌분비세포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체내로 보낸대잖아요. 그게 혈관입니다. 혈관으로 보내서 혈액을 타고 돌다가 표적세포, 가고자 하는 목적지죠. 목적지로 가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뇌분비세포를 뇌하수체라고 볼게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아까 체온이 뜨거워지면 뇌하수체로 그 시상압으로 가가지고 뜨거워졌어 하고 신호를 보냈죠. 그런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그러면은 갑상선 호르몬으로 보내서 갑상선으로 신호를 보내서 땀을 흘리게끔 만든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뇌분비세포는 뭐예요? 뇌하수체죠. 네, 뇌하수체죠. 그 뇌하수체가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예, 그거를 혈관을 통해서 분비를 해서 어디로 가죠? 표적기관이 어디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피를 타고 돌면서 어디로 갑니까? 갑상선한테 가야 되잖아요. 갑상선한테 가야 지금 피가 많이 뜨거워져 있어. 지금 너무 더워. 땀을 흘려라고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적 내분비 기관은 뇌하수체. 그 다음에 호르몬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표적 기관인 갑상선에 가가지고 반응을 일으키는. 네, 요게 이제 뇌분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천천히 하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 몸에는 이렇게 뇌분비 기관이 있다면 뭐도 있겠어요? 왜? 왜 분비? 왜 분비 기관도 있어요? 왜 분비 기관? 다시 말해서 뇌 분비 기관은 혈관, 다시 말해서 내 몸 안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왜 분비 기관은 지금 보시면 여기 분비 세포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관을 통해 가지고 몸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몸 밖으로. 자, 그래서 눈물샘을 볼게요. 눈물샘이 만약에 외 분비세포가 아니고 내 분비세포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눈물을 만들어서 혈관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돌다가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외 분비세포는 전부 다 그냥 눈을 통해서 눈물이 흐르고, 예, 코를 통해서 콧물이 흐르고, 예, 땀샘에서 땀을 만들어가지고 이 분비관, 관이 있어요. 나가야 되는 관이 있습니다. 관을 통해서 땀으로 나오고, 옆에 있는 피지에서 피지샘에서 피지를 만들어서 관을 통해서 피지를 나오고, 이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1주차 할 때 그런 거. 소화효소. 예, 소화효소도 보면 입, 식도, 위, 장, 예, 이게 바깥쪽이잖아요. 그쪽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소화효소도. 예, 그것도 외분비 기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내분비와 외분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내분비계는 이렇게 짚어보시고, 그렇다면 호르몬이 달아보시면 돼요. 내분비계는. 그래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하고 호르몬, 그리고 이걸로 인해 생기는 질환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What happens to 내 몸 안에서 이 호르몬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질환들을 일으키고 하는지를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예, 우리 몸에는 뇌 분비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상하부, 예, 그리고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앞에 거를 앞옆 혹은 전옆 앞에 있다고, 뒤에 있는 거를 뒤옆 혹은 후옆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각각 다릅니다. 네. 뒤에 있는 거를 거의 이제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내 뇌하수체에서도 호르몬이 나온다. 네, 나온다. 그 다음에 갑상샘 있죠. 갑상샘 목에 있습니다. 갑상샘에서도 호르몬이 나온다. 뒤집으면 부갑상샘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똥똥똥똥 점처럼 이렇게 있는 아이가 부갑상선이에요. 네. 거기서도 호르몬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자, 췌장이 이자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소화효소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냈죠. 아까 소화효소는 뭐라고 했어요? 뇌분비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뇌분비와 내분비 두 개를 동시에 냅니다. 네, 동시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냅니다. 나중에 이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내는 아이가, 이 아이는. 그 다음에 부신은 여기 신장에 있습니다. 신장을 콩팥이라고 합니다. 콩팥. 근데 콩팥 위에 있는 이렇게 꽃갈 모양의 엄지손톱 2cm 정도? 그 정도 되는 부신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많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색시샘, 난소, 고환 이랬는데 이자하고 똑같이 이 색시샘도 외분비와 내분비가 동시에 돼요. 외분비는 뭘까요? 난소에서는 뭘 낼까요? 난자. 예. 그럼 고환에서는 정자. 아, 예. 그게 이제 외분비고, 그 다음에 이 생시샘에서 내는 내분비는 성호르몬이겠죠. 예, 각자의 성호르몬.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외분비와 내분비를 같이 내는 기관이다. 예. 그 다음에 솔방울샘. 여기 머리 위에 있어요. 솔방울샘. 송가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호르몬을 낸다. 자, 그러면 호르몬을 내는 이 기관들을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호르몬이 나오대요. 그러면 호르몬. 자, 아까 몇 가지 호르몬이 나왔는데 호르몬, 알고 있는 호르몬 한번 해볼까요? 인슐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몇 가지 나왔네. 갑상선 호르몬.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근데 호르몬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말을 하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을 보시면 이걸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스에서 유래를 했고 자극하다,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인데 호르몬이 한 3,000여 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80개에서 100여 개 정도에 그친다 하거든요. 제가 신경계도 얘기를 했고 요번에 이게 내분비계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극히 일부다. 네, 극히 일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내분비기관, 내분비샘, 내분비선에서 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표적기관, 예, 수용체에 갑니다. 예, 그렇게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극소량입니다. 100만 분의 1, 수십 억만 분의 1, 아주 작은 양이 나와서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작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의 변화가 생겨도 내 몸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고 몸에 아까 항상성을 유지를 한다 했는데 체온, 혈당, 혈압 나중에 좀 보실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피드백 한번 볼까요? 음성 피드백. 피드백은 뭐죠? 피드백.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뇌하수체에서 지금 지금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하고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왔어. 근데 호르몬은요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안 되니까 임무를 다 하고 난 이 호르몬은 다시 뇌하수체로 가가지고 더 이상 만들면 안 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피드백을 합니다. 호르몬을.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진 호르몬은 어떻게 될까요?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그건 어디 가서 처리를 할까요? 남은 호르몬. 네.
우리 팀은 진짜 수준이 높습니다. 예, 간에 가서 다 하는데 간이 할 일치가 너무 많아. 그 전날 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다음 합성 호르몬 많이 먹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얘가. 그러면 이 나머지 호르몬을 지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뱉어냅니다. 다시 가해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작은 분종이 생기고 그래서 호르몬들이 다 많아져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다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그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정말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소화라든지 이런 에너지 대사를 하고요. 사람의 감정, 성장과 발달. 아까 왜 호르몬 중에 성장 호르몬도 있잖아요. 네. 성장과 발달,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아이가 호르몬이고 이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호르몬은 아까 뇌 분비기관 보셨죠? 거기서 나온 호르몬들 중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진짜 밸런스가 중요한 게 이 호르몬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라고 이거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호르몬이 진짜 아까 작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요 라인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찐다. 자도 피곤하다. 늘 짜증이 난다.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게 자주 보인다. 다음에 화장실 자주 가고 항상 먹을마다 몇 개? 3개 이상이다. 맞아. 3개 이상. 3개 이하. 오. 두 분은 3개 다. 3개 이상. 3개 이상은 이제 주의를 요망을 하고 이런 5개 이상이면 아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 정도는 호르몬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인데 이렇게 조그만 데 있어요. 시상하부 그 밑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뇌하수체는 많은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이 뭐가 이래 많노? 이런 생각하는데 요 하늘색 있죠? 하늘색 호르몬은 전엽, 아까 전엽과 후엽이 있대죠.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 다음에 보라색은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전엽에서 그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성장 호르몬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3가지 접분비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자극 호르몬. 난포라니까 어렵고 황체라니까 어려운데 난포는 말하자면 에스트로겐. 황체는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 남성은 뭐겠어요? 테스토스테론. 그런 거를 자극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피질. 부신은 아까 뭐랬죠? 콩팥 위에 있는 꽃갈 모양. 그 피질 바깥쪽에 있는 자극 호르몬. 그래서 보시면 전엽에 나오는 호르몬은 크게 성장 호르몬과 자극 호르몬이에요. 전부 다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관에 가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게 전엽이다. 근데 후엽은 보시면 옥시토신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어떤 호르몬이죠? 임신했을 때 자궁을 수축, 분만을 유도하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랑을 탁 했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감정을 딱 느낄 때도 옥시토신이 나와요. 근데 전부 다 호르몬은 과하거나 모자라면 문제가 생긴다 했죠. 옥시토신도 너무 과하면 수축이 너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조기 유산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너무 얘가 적어, 양이 너무 적어. 이러면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돼, 수축이 안 되잖아요. 분만이 어렵기 때문에 난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옥시토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막는다. 뭘? 이뇨. 소변이 나오는 거를 막는다. 왜? 참아야 되니까. 생각까지 아니라 아무데나 참아야 합니다. 밤이 잘 때도 그렇겠지만 내가 너무 물을 안 먹어요. 물을 너무 안 먹어요. 그러면 자꾸만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의 70%는 물인데, 예, 그래서 물을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방광에서 이제 소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재흡수를 시키는 아이가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 먹은 물을 너무 안 마시면 그게 재활용해서 계속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너무 과하면 너무 소변이 안 나올까, 너무 항이뇨를 많이 시키니까 예, 안 나오게 되고, 또 너무 적으면 너무 잦은 빈혈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푸니까 쉽죠. 예.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한번 보실 거예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죠? 성장. 성장 호르몬. 자, 우리는 배웠으니까 좀 많이 나갔죠. 성장기와 성인을 나눠서 볼게요. 자, 성장기 때는 물론 물을 줘서 키를 키우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성장기 때 만약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거인증이 되고요. 너무 적게 나오면 난장이증이 됩니다. 근데 성인이 만약에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와. 그러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요. 말단 비대증.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이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되는데, 뱃살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뱃살이 자꾸 늘어나서 성인병에 굉장히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젊어지는 동갑이거든요. 동갑인데 정말 다르죠.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탈모, 주름, 피부, 골룸한테 너무 미안하긴 한데 이 아이가 다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성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수면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멜라토닌하고 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때 잘 안 자죠. 그래 되면 내 몸은 나중에 부신이라는 아이들 배울 텐데 잘 자지 않아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성인들은 부신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자료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아까 제가 아까 전화중립단님께서 뭘 키운다 했죠? 근육.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이 성장 호르몬이 근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료에서 좀 다른 걸 썼는데 마이오카인 아까 근육 호르몬 보셨죠? 이 근육 호르몬이 당뇨, 신장, 암, 골다공증, 치매 다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염증을 얘가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논문에 이게 나왔대요. 마이오카인이 BDNF, 이게 뭐냐면 뇌예요, 뇌. 아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뇌를 재생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근육이 많으면 뇌를 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게 최근에 논문에 발표가 됐네요. 그 정도로 근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포도 얘가 없애주고 간도 좋게 만들어주고 뼈도 생성을 해주고 피부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전부 다 좋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운동을 해서 꼭 키워야 된다.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취약한 게 스트레스예요. 제가 보니까 수면, 스트레스 이게 두 개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다스리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적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송가채가 여기 앞에 있어요. 이렇게 빛을 냅니다. 빛을 받아들입니다, 얘가. 그래서 닭이 새벽에 다 동이 트면 그 빛을 딱 받고 꼬끼요 하고 울거든요. 근데 요즘 닭은 어때요? 시도 때도 없이 울죠. 왜냐면 이게 빛, 그것 때문에 얘가 매일 아침 왜 이렇게 빨리 많이 되지 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송가채에서 나오는 이 멜라토닌이 우리는 주로 수면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게 멜라토닌이에요.
앞에 성장 호르몬이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멜라토닌 또한 항노화를 해주고 항염증을 해주고 항산화를 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멜라토닌도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암 예방 바로 나왔죠. 자, 그래서 멜라토닌도 언제 나온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때는 정말 자기 힘들어도 꼭 좀 자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고 싶다. 그럼 그때는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놀더라도 진짜 이때는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환자 한 명이 지금 우리가 책을 읽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꼽을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잘 안 볼 것 같다. 이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 노화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 악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 암 발생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잠을 아껴 놀거나 일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밥을 받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너무 콕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려면 꼭 필요한 게 세로토닌이라는 아이가 필요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려면 생성을 하려면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트립토판이 필요를 합니다. 트립토판. 근데 이 트립토판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비타민 B6, 피리독신이에요. 피리독신. 근데 비타민 B6가 체내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연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이유는 어디가 안 좋대서 하나의 영양소가 필요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베이스에는 더블 S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6나 아연의 결핍이 불면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세로토닌은 뇌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행복 호르몬이니까 장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까지도 해야지만 멜라토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년 건강을 지키는 호르몬 산충사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배웠죠? 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내가 안 나오는 것 같아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딱 체형 보면 알 수 있어요. 체형. 말랐는데 배만 나왔다. 배 쪽에 많이 쌓였다. 이러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른 비만이요. 그리고 비만이기도 한데 이게 너무 볼록볼록 엠보싱 있죠. 이런 분들. 그다음 인슐린은 왜 중년 건강을 지키는 호르몬이냐면 사실은 피부 노화보다 더 중요한 게 혈관 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은 혈관에 탄성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젊었는데도. 그러면 혈관에 탄성이 떨어졌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고무줄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성. 그래서 혈관에 탄성이 떨어졌다는 거 다시 말해서 혈관이 노후됐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잘 돌아가면 이 혈관의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중년 건강을 지키는 호르몬 삼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갑상선. 지금 보시면 갑상샘이 이렇게 목에 나비 넥타이처럼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감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나비처럼 되어 있고 뒤에서 보면 열려져 있죠. 열려 있는데 부갑상샘. 이게 똥똥똥똥 4개의 점이 있죠. 요게 부갑상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각각 좀 달라요. 보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티록신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그래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대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에 이게 대빵이에요. 대빵 티록신이. 왜냐하면 대사가 돼야 다른 호르몬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 다른 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모든 호르몬의 대빵이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그래서 티록신이 잘 돼야지만 이제 다른 호르몬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되고, 제가 갑상선 때문에 많이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이 대사를 많이 일으키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 이게 수면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항진은 이게 대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진은 너무 빨리 많이 대사를 시키기 때문에 몸이 제가 한 석 달 사이에 한 10kg가 빠졌거든요. 10kg가 쫙 빠집니다. 쫙.
그리고 계속 덥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카락 빠지고 자꾸 땀이 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층은 대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푹 퍼져 있고 살이 찌고 춥고 항상 덥지 않고 춥고 그렇게 대사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중에 칼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칼슘의 혈액 중에 뼈에 99%가 있고 혈액에 1%가 있잖아요. 근데 혈액의 1%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을 때 이거 조절해 줍니다. 너무 많으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인해 혈액에 너무 많다 하면은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칼시토닌. 그러면 이 칼시토닌하고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이거 두 개가 상응되거든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뭐냐면 혈액 중에 칼슘이 너무 없다. 너무 없으면 뼈에서 칼슘을 빼와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게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충작용을 하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이 만약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험하겠죠. 혈관으로 많이 못 나오니까. 근데 너무 많아요. 이게 또 부갑상선 호르몬이 망가져가지고 너무 많이 칼슘이 자꾸 빠져나와 뼈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골다공증 걸리고 또 결석이 걸려요. 결석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갑상선 있죠. 갑상선은 이렇게 뭐 항진이든 저하든 이래 되면 다행인데 이게 하시모토염이라 가지고 이게 나중에 암으로도 갈 수도 있고 결절들이 생기니까 병원에서는 이거 자꾸 떼자고 해요. 자꾸 떼자.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한쪽을 떼든 양쪽을 떼든. 근데 저는 진짜로 저뿐만 아니라 이거 떼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하나 이해가 뭐냐면 저희 엄마가 반쪽만 뗐어요. 그것도 제가 의사하고 싸워가지고. 왜냐하면 이왕 뗄 거 이쪽도 조금 폭이 있으니까 다 뗍시다 하는 거를 아니 하시모토염은 이쪽에만 있는데 왜 양쪽을 다 떼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떼도 될 것 같은데 떼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겨가지고 한쪽만 뗐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쪽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왜 비대해질까요? 계속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자꾸만 자극을 보내요. 지금 모자라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이게 역할을 하려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수행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보기에만 좀 안 좋을 뿐이지 어찌됐든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뇌에 피가 올라가는 경동맥에서 피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막혀. 그러면 뇌는요 다른 길을 뚫어서 어떻게든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몸 그런 애를 쓰거든요. 근데 자꾸만 다 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떼서 어떻게 되죠? 갑상선 호르몬이 제가 모든 호르몬의 대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주의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TSH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갑상선에 호르몬을 보내라 하는데 이렇게 보내죠. T4에서 T3로 가야지만 활성화가 되니까 이때 작용하는 게 셀레늄하고 밀크시슬이에요. 셀레늄은 진짜 갑상선 건강에 좋은 아닌데 밀크시슬은 왜일까요? 간이 왜 좋아야? 간이 활성화시키고 간이 좋아야 T4에서 T3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밀크시슬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적세포 이쪽으로 가려면 아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 좋은 영양소는 셀레늄, 밀크시슬, 아연, 그 다음에 요오드, 구리,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2와 B6 이런 아이들이 맞죠? 더블엑스죠. 이거를 다 먹어줘야 좋다는 거죠. 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 와갑니다. 이자 체장을 볼게요. 자, 보시면 1주차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와서 12지장에 아그마래죠. 아그마. 여기서 활활 불을 태웁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담즙에서 나오고 이자에서 뭐가 나오죠? 소화효소가 나온다 했죠. 자, 이걸 크게 이렇게 보시면 자, 크게 한번 볼게요. 이자가 아까 이렇게 외분비기관
여기서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서 식이지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뇌 분비기관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뇌 분비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 베타 세포는 인슐린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관으로 보내서 온몸을 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빵 나와서 내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게 또 너무 많으면 글루카곤이 또 나와서 억제를 시키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 너무 자주 먹어, 시도 때도 없이 먹어, 밤에 자기 전에 먹어. 이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이제 못하겠다 일 못하겠다. 근데 포도당이 왜 안 돼요? 이거 성차별 아니에요. 포도당이 막 날린 거죠. 이게 우리는 인슐린 아까 저항성이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포도당이 많이 있지만 혈관 속으로 다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비만, 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 이런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단식. 우리 김혜선이들은 진짜 수석이네 수석. 저는 인슐린 저항성을 잡아주는 건 스위치온 다이어트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와 우리 3일치 디톡스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부신입니다. 부신은 여기 콩팥 위에 이렇게 있죠. 근데 부신위에 보시면 부신 피질, 바깥쪽은 피질이고 안쪽은 수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질과 수질은 엄밀히 따지면 같은 기관이 아니에요. 같이 합쳐져 있지만 두 개의 다른 기관이에요. 뭐냐면 부신 피질 호르몬은 아까 어디에서 자극을 받죠?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밑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을 자극 호르몬이 이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수질 호르몬은 옆에 보면 에피네프린 하기가 어렵지만 아드레날린 하면 쉽죠. 네,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 이 아이는 우리 배웠죠. 저번 시간에. 어디서 배웠죠? 아드레날린? 교감신경. 네. 이정수 리더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아드레날린하고 엔돌핀 뭐가 다릅니까? 네. 그래 아드레날린은 교감 신경의 신경. 다시 말해서 수질은 신경의 관계를 받고 피질은 호르몬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신은 하필 왜 콩팥 위에 저렇게 떡하니 자리에 잡고 있을까? 콩팥 위에. 신장 때문에 왜?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죠. 신장이 무슨 역할을 하죠? 네, 노폐물을 걸러내고 또 소변의 제흡수도 해주고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내 몸에 산성과 알칼리의 평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아이가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생명하고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코르티졸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사실 이 호르몬이 나와야지만 아침에 깨어나요. 네, 이 호르몬이 없으면 계속 잡니다. 그래서 코르티졸이 생성이 돼야지만 아침에 깨어나는데 이 코르티졸은 스트레스 받아야 나오죠. 근데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단 거 자꾸 먹는 사람 있죠. 특히 포도당 말고 과당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은 갑자기 막 내가 먹었어요. 탄수화물 이거 막 먹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인슐린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으니까 인슐린이 과당이 확 나와가지고 급격하게 절당을 만듭니다. 그러면 내 몸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코르티졸이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혈당을 올리냐면 이 당이 끈적끈적한 이 당이 신장을 통해서 이 사구체를 다 막을까봐 그거를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르티졸이 딱 나오는 거죠. 나와서 혈당을 탁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코르티졸
폴티존은 신기하죠. 염증도 낮춰주고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과다하게 되면 또 어려운 말로 푸싱 증후군이라고 막 이런 증후군도 생기고 너무 또 안 나오면 이렇게 나른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무조건 호르몬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도스테롤이라고 스테롤 대세니까 스테롤계라는 거 아시겠죠?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처럼 스테로이드계입니다. 스테로이드계. 알도스테롤은 항상 수분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산과 알칼리의 그 평형을 유지를 시킨다 했잖아요. 이 아이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혈압을 끌어올려가지고 나쁜 물이 또 신장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분하고 그다음 코르티졸은 아까 당하고 두 개를 조절을 하는 게 이게 부신 피질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팥을 보호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드로겐은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안드로가 뭐죠? 안드로는 남성입니다. 남성. 네,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여성한테도 남성 호르몬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네. 그게 고환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지? 여성은 부신 피질이에요. 네,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부신 수질에 보시면 에피네프린인데 아까 아드레날린이 됐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사랑을 하고 흥분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까 교감신경이 됐죠. 동공이 커지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막 숨이 가빠지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하고 좀 비슷해요. 굉장히 마음이 드는 이성을 딱 봤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김창호 교수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여성들이. 우리 남편이 전에는 안 그래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주고 그 먼 길을 데려다주고 무거운 것도 다 들어주고 하더니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김창호 교수가 뭐랬어요? 변한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는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잠시 비정상이었는데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 그 정도 이제 그 아드레날린은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은 뭐냐면 이제 아드레날린은 흥분 상태를 보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은 싸우자. 예, 아드레날린의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싸우자 이제. 예, 그런 단계로 나오고 이게 더 심해지면 코르티졸이 나오고. 예, 그렇게 되거든요. 교감신경. 자, 조금 이해가 되셨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부신을 좋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C, 예, 그다음 비타민 B, 오메가 3, 뭐 아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에서 빼고 진짜 오메가 3 같은 경우는 신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생식생 마지막입니다. 난소하고 고환이 있죠. 여기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하 수체에서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뭘 타고 혈관을 타고 난소와 고환으로 와서 외 분비계인 난자와 정자, 내 분비계인 성호르몬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좀 더 여성답게 아름답게 굴곡 있게 만들어내고 테스토스테론은 조금 더 남자답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갱년기 증상이 있고 폐경기 증상이 있는데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사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받기 전에 갱년기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걸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내가 진짜 갱년기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이라든지 부신이라든지 다른 기관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건지 그걸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는 암인 홍조라든지 땀이 난다든지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본인의 신호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남성 갱년기 증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챙기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내 분비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뭐 기본이죠. 잘
방지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여기에 뉴트리션 영양을 같이 넣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행복 호르몬으로 행복 찾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운동뿐만 아니라 스킨십, 웃음, 살림욕, 감사하는 마음, 명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경계하고 호르몬은 정말 그냥 나를 좀 쉬게 하자, 뇌를 좀 쉬게 하자로 인해 가지고 좀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은 호르몬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그래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자. 그래서 호르몬은 아까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라고 했죠. 숨은 조절자라고 했는데 절대로 숨은 지배자로 내 몸을 만들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르몬은 여기까지 하시고 잘 이렇게 나가셔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